네, 국제무역의 이해 제3주차, 13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해외 직접 투자와 글로벌 기업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13주차가 교수의 지금 교재에 의한 강의로서는 사실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14주차에는 여러분들 낸 과제 그리고 그동안에 냈던 그 질문 과제에 대해서 교수가 해설을 해주고 기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번 주차로 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 의한 강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차에 이제 글로벌 경영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만은 이번 주차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지금 해외 투자하고 있죠. 직접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이나 또 해외 투자를 함으로써 직접 투자함으로써 가서 현지에 가서 공장을 경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관리, 생산 경영 관리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에서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경영하는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한데, 마케팅, 생산, 인적 자원 관리, 재무 관리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할 건데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개괄적으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한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어떤 이제 경영 관리가 필요한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 직접 투자를 먼저 공부하기로 하죠. 이제 앞에서 해외 진출 유형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간단히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봤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FDI라고 그러죠. FDI라는 약어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실제로 해외 직접 투자를 줄여서 그렇게 FDI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외 직접 투자가 아마도 1998년 외환위기, IMF 위기 이후에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일반 국민들도 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해외 직접 투자가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 그때가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대통령이 직접 외국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 해가지고 직접 말씀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이거나 이제 그렇게 되겠는데요. 아마도 이 직접 투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이제 외국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게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래서 직접 투자 개념을 한번 먼저 살펴보죠. 직접 투자라는 것은 투자 기업이 외국의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 키워드예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그냥 해외 기업에 주식을 사거나 그건 직접 투자는 아니다 이거죠.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자본뿐만 아니라 그 말이 뭔 말이죠? 자본뿐만 아니라 그게 돈만 되는 게 아니라 무형의 경영 자원이 기술 특허 상법 경영 방식, 경영 또는 마케팅 노하우 등 기업의 제반 자원을 패키지 형태로 현지 시장에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투자한 외국인의 지분이 몇 %냐 이걸 많이 따져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정의하는 것도
어떤 특정 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한번 우리나라 기업 한번 보죠. 아마 그 현대 자동차를 하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현대 자동차 주식을 글쎄 10분의 1 이상, 10% 이상 외국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죠. 워낙 그 뭐 주식 규모도 많고 한데 아마 해봐야 한 1%, 뭐 0.5% 정도 되지 않나 싶네요. 대부분이 현대 자동차의 대주주인 회장이나 부회장 그리고 그 현대차의 그 계열 회사들이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영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영권을 아직도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경영권은 만약에 10% 우리 글로벌 기업에 한국 기업의 주식을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10%를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권이 잘못하면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제 그 지분을 이렇게 그 증권시장에서 살려고 하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가끔 이제 어느 회사의 경영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런 것들도 그 자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접 투자하는 거, 이게 이제 경영 참여라는 게 직접 자기가 그냥 사장이 되는 기도 하고, 아니면 사장이 안 되더라도 상당한 이제 이사로 참여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걸 경영 참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려면은 지분이 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 직접 투자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접 투자를 한번 특징을 한번 볼까요? 투자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경영권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근데 사실 한 9%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영향권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분산돼 있으니까. 그런데 9%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사람이 나는 경영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글쎄 직접 투자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본은 유무형의 경영자산까지 포괄적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 경영에 10% 이상 참여를 하면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기술이나 이런 걸 다 거기다가 이전을 해야 된다니. 그거 이전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직접 투자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국내 기업이 현지 사정을 파악할 수 있어서 글로벌 경영을 모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97년 말에 그 외환위기가 돼서 98년도에 IMF 그 외환위기 체제로 됐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해외 투자자한테 팔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지분을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분을 외국인한테 이제 상당 부분 넘겨서, 아니면 거의 100%를 다 넘겨가지고 그 외국 기업이 이제 경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들을 했어요. 국내에서만 이렇게 일종의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기업을 하다가 외국 기업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은 외국식으로 하는 거죠. 외국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서만 이렇게 한국식으로 경영했던 것들이 이제 전혀 바뀌는 그런 상황을 가져온다는 거죠. 교수가 이 GM 대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은 다른 이제 인도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나요? 근데 그 GM, 그러니까 대우 자동차였죠. 대우 자동차. 부평에 있는 공장에 그때
중국계 회사가 그때 그 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 그 GM 대우의 그 직원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과거에 대우 자동차 일대하고 외국 회사 일대, 중국이 아니고 GM 대우 때, 그러니까 대우 자동차에서 1차적으로 GM 대우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 회사가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 대우 자동차 실 우리끼리 할 때는 막 이게 막 밤새면서 일도 하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영차 하면서 이렇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미국 회사가 오다 보니까 미국 서양식은 그렇잖아요. 뭐 9시부터 뭐 6시까지 예를 들어서 딱 시간 끝나고 집에 가고 또 뭐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그러다 보니까 좀 회사가 좀 맥이 풀린 그런 거라고 별로 힘이 없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 이렇게 하던 그런 경영 방식과 순수한 글로벌 기업인 뭐 GM이 한국에 와서 경영을 하니까 GM 방식대로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거기 GM의 방식은 그 전 세계에 있는 GM 공장들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어쩐지 좀 뭔가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게 어떤 그 글로벌 경영, 또 해외 직접 투자를 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외 투자를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죠. 해외 투자라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전략적 투자와 재무적 투자,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와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그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직접 투자는 전략적 투자로, 이렇게 전략적 투자를 해야 직접 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간접 투자, 그러니까 주식만 그냥 사면 그건 재무적 투자하고 직접 투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고, 그 직접 투자에서, 전략적 투자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는 요건 뭐냐면, 우리 지금 한국에서 그 용어를 그렇게 해요. 해외 직접 투자 그러면 아웃바운드,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에 돈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근데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액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투자額보다 훨씬 많죠, 지금. 그래서 이 직접 투자를 해서 뭘 하느냐? 법인 설립. 그렇죠. 뭐 판매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그 공장을 설립하는,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이게 이제 그 공장 건립이죠. M&A,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회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분만 이렇게 뭐 51%를 획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100% 획득한다든지 할 때 그걸 M&A라고 하죠. 지분 매입은 M&A는 뭐 회사를 여기 합병해버리는 거고, 지분 매입은 그 회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분의 일부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부동산 매입, 이건 뭐 여러분 알다시피 빌딩을 산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런 형태로 이 전략적 투자, 직접 투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무적 투자는 뭐 우리가 해외 증권 투자는 해외 주식을 사는 거고, 서학개미, 국내 증권 투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완전히 외환시장, 증권시장이 완전 개방된 OECD 회원국이죠. 그래서 누구나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고, 우리도 또 해외 주식을 또 얼마나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분을 일부를 매입한다든지, 주식 채권을 산다든지, 뭐 펀드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IPO는 뭡니까? IPO는 아직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음 창설돼서 그게 이제 점점 커지고 이익이 나게 되면은 여의도 우리 증권거래소에 가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니셜 퍼블릭 오퍼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처음 주식을 이제 상장한다, 공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어로는 IPO라고 그래요. 최근에 국내에도 지금 기업
기업들이 공개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청약을 한다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재무적 투자. 이게 이렇게 크게 해외 투자는 전략적 투자와 재무적 투자, 그리고 이것은 국내 해외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해외 투자와 외국인 직접 투자 그 추세를 한번 여기 지금 추이를 그림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013년에 그 해외 투자가 이렇게 국내 외국인의 들어온 투자의 한 2배 남짓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점점점 그 순유출이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점점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투자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니, 계속 증가.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 지금 그 달러가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무역 흑자가 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너무 외국 돈이, 외환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국내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지난 뭐 한 5, 6년 동안에는 급격히 또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들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개인들도, 투자를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베트남 보세요. 베트남에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뭐, 제 1위의 베트남 투자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요즘 최근에 해외 투자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해외 투자하고 있는 학생이 아마 없을까? 각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요즘 직장인들도 그 해외 주식 많이 삽니다. 스마트폰에서 다 거래할 수 있어요. 증권회사의 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해가지고 하면은 뭐 루프트한자 주식, 뭐 아마존, 뭐 애플, 테슬라 주식 다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010년에 직접 투자와 주식 투자. 근데 그때 보면 주식 투자가 얼마 안 됐어요. 2010년만 해도. 그런데 2018년에 와서 무려 거의 해외 직접 투자와 우리 주식 투자가 거의 막먹는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말에 우리 한국인이 보유한 해외 주식을 보면 아마존이 1등이고 미국의 골드인, 항서대약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역시나 2019년에도 그 비슷한 그런 규모를 보이고 있죠. 이때는 테슬라가 안 보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런데 지난 2020년 지난 1, 4분기 그때 보면 역시 한국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는 테슬라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만은, 자,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 이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독 투자는 그야말로 단독 투자하는 것이고, 합작 투자는 그 나라에 있는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둘이 조인트 해가지고 어떤 회사를 새로 만드는 거, 이게 합작 투자 아닙니까? 아니면 뭐 제3국의 그 기업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독 투자는 여기는 뭐 미국계 기업이 선호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한국계 기업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면 뒤에서 보겠지만은 합작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주로 단독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하기가 쉬워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마케팅 지향 전략을 선택하는 다국적 기업은 광고에 의한 제품 차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자회사의 통제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무슨 말이죠? 이게 마케팅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판매를 직접 하려면
판매하는 그런 특히 이제 소비재 쪽이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주로 그 제품을 광고에서 차별화 당연하죠.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하고 뭐 제품이나 제품의 성질이나 가격이나 이게 다 차별화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본사에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독 투자를 선호한다. 네. 현지에 자자가 빠졌네.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직접 투자도 단독 투자 형태를 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적인 해외 직접 투자도 해외 파트너에 의한 중요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독 투자를 한다. 네, 그렇죠.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핵심 기술인 그런 이제 OLED 공장을 뭐 어느 나라에 짓는다 그러면, 특히 개도국에 그걸 이제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그 나라 개도국에서 그 기술이 유출돼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독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합작 투자는 언제 하느냐? 이건 불완전 소유. 그러니까 뭐 합작 투자는 이제 100%가 아니고 뭐 49대 51 하든지 51대 49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럼 합작 투자를 합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중국도 이제 그 한때는 합작 투자만 하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현지에 있는 기업과 이제 그 우리 한국 기업이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뭐 어떤 나라는 뭐 아예 49 이상 못하게 50이 넘지 않게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그래요. 반드시 뭐 해외 파트너가 몇 퍼센트 이상, 그러니까 현지 파트너가 그 몇 퍼센트 이상 지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법적인 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대체로 뭐 그 합작 투자는 그래요. 어떤 경영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합작 투자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에 이제 자동차 공장이 있긴 있는데 좀 시원찮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회사, 현지 자동차 회사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합작해가지고 새로운 자동차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기존에 현지에 있는 회사는 자기 어떤 유통망이나 이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어쨌든 그런 이유로 대부분이 합작 투자를 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영 능력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합작 투자 많을수록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합작 투자의 동기, 앞에서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상이한 국가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기업체들이 영구적인 기반에서 특정 기업 업체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합작 투자인데, 현지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경영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현지국의 압력, 외부적 요인, 아까 얘기했죠. 법적으로 규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합작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영기업이 이게 투자 파트너가 되도록 그렇게 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단독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단독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에 공장을 짓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작 투자의 장단점을 한번 보죠. 합작 투자를 했을 때 뭐죠? 외국인의 매입을 그냥 법으로 외국인의 그 자산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걸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러니 이제 왜냐하면 외국인이 100% 투자를 어떤 그 부동산이나 토지를 그 매입할 수 없게 그런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합작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합작 투자를 함으로써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거죠. 피해갈 수가 있죠. 그 이제 교수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그 중앙아시아 나라에 가보니까 그 나라는 외국인이 절대 그 집 같은 거 사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집을 그러면 못 사느냐? 그렇게 아니고 현지인을 이렇게 앞세워서 명의만 현지인으로 하고, 그 사람의 내용적으로 이제 그 뭐 각서를 써놓는 거죠. 이건 자기 게 아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속된 말로 오리발을 내버리면 곤란하니까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외국인이 그 부동산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다 자유화됐죠. 이제 그런 경우에 외국인이 어떤 그 투자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이런 걸 못하게 공장을 지으려면 토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합작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두 번째로 기존의 유통망 아까 얘기했죠. 유통망이나 거래선을 아주 쉽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지의 높은 기술과 경험을 가진 노동력이나 또는 그 기본적인 인적 자원을 현지에 조달할 수 있죠. 그렇죠. 파트너가 있으면 굳이 그렇게 좋은 인력을 찾아서 막 광고를 내고 훈련을 시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현지 판매 또는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지 기업의 판매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그 외국계 기업의 판매법인에 가서 우리 국내 판매법인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그거 많이 있거든요. 여의도 이런데 광화문 이런데 굉장히 많아요. 강남에도 있고 그게 뭐냐면 외국 회사들이 한국에 그 기계라든지 그런 특별한 그런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 팔기 위해서 사무실을 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이제 한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법인을 하나 자기들이 그냥 혼자 만들었다 하면은 처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에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합작 투자를 하면은 그런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 이거죠.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실제 그래요. 합작 투자하면 더 혜택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네. 또 위험 분산, 네, 그렇죠. 잘 안 됐을 때 어떠냐 이런 이제 어떤 경제적 측면의 장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차별 대우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차별 대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가트나 세계 무역기구의 대원칙을 받습니다만은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나라들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반드시 이사진에 현지인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제를 하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을 하나 내려면 적어도 1명 이상의 현지인을 반드시 고용해라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할 때 이제 우리 기업들이 나갈 때 한국 기업들이 나갈 때 그런 차별이 없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 개도국 쪽에서는 이제 그런 규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족주의, 민족 감정 그런 말이 나오는데 기업이 100% 외국 기업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서로 어떤 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외국 기업이라는 인식을 안 주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을 20% 30% 가지고 있었어도 그게 전혀 외국 기업이라는 것을 전혀 인상을 안 주고 있었죠. 최근에는 그런 게 오히려 외국 기업 그러면은 크게 누가 관심도 없죠. 사실은 그게 지분이 누구냐. 근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 또는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런 합작 투자가 좋은 점들이 있다 이거죠. 종업원 사기 문제 실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우 자동차가 이제 GM으로 넘어갔을 때 종업원들이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구나 하는 데서 굉장히 좀 사기가 떨어져 있는 걸 교수가 봤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건데 이게 합작 투자를 하게 되면 외국 기업만 순수히 하게 되면은 합작 투자를 함으로써 그런 기분을 좀 이제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합작 투자의 단점, 네. 이게 이제 이익 처분,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때 나중에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근데 이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 투자 기업이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냥
그 이익을 뭐 본국에 그냥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합작 투자하면은 아이 뭐 다 가져가느냐 이렇게 됐을 때 그건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좀 그런 점이죠.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거 가끔 봅니다. 그 프랑스나 뭐 이태리 뭐 명품 현지 법인들로 다 돼 있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예, 그러면 그 명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1년에 몇억 뭐 몇십억어치 한국에서 막 판매를 하고 하는데 실제 한국에 뭐 이익을 많이 자기 나라로 가져가면서도 실제 뭐 한국에 뭐 기부하는 게 거의 없다. 그런 것도 가끔 그 신문에 보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그 뭐 이태리나 프랑스 그 명품을 취급하는 이제 기업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기업이 지분을 만약 50대 50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그 많이 가져가느냐? 막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그렇죠. 뭐 그 현지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다른 나라에 그 공장을 지을 때 50대 50으로 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현대자동차, 국내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그 주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현지에서 이익을 좀 많이 내가지고 국내로 가져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 뭐, 돈을 다 왜 한국으로 가져가느냐. 이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문제도 이제 어느 나라에다 세금을 많이 내거냐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돼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소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중과세 방지 협정 얘기 들어봤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그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직원이 러시아 공장에 가서 파견돼서 근무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직원이 거기서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달 거기서 소득세를 어디다 내죠? 러시아 공장 소속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갔더라도 러시아 공장에서 월급을 받는 거니까 그 사람은 소득세를 러시아 세무서에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안 내죠. 네. 왜? 그 나라에서 냈으니까. 양쪽에서 다 만약에 세금을 다 소득세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투자 협정을 맺을 때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라는 걸 많이 맺어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서 세금을 매겼으면 상대방 나라에서는 세금을 안 매긴다. 아니면은 적어도 낸 만큼은 빼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세금 조세 문제의 어떤 갈등을 해소시킬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또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합작 투자하면은 뭐 사장은 한국 사람이고 밑에 이사들은 그 나라 사람이다. 아니면 거꾸로 된다. 그러면 서로 이사해야 할 때 뭐 서로 갈등이 일으킬 수 있다. 이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합작 투자의 단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은 잘 합작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외 직접 투자 효과, 이건 굉장히 많이 그 얘기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고 막 역설을 하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이제 강하게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던 시절을 그건 왜 그랬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피투자국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는 그 당시 IMF 시절에 우리나라에 우리가 투자를 받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뭐죠? 피투자국이었죠. 그때 경제적인 효과, 자본이 들어왔다 이거. 자본 유입 효과, 당장에 고용 창출 기회가 있고 신기술도 들어오고 국제 수지가 개선되고 시장 구조가 이제 개선되고 이런 거죠. 자본 유입 효과가 사실은 그 당시 IMF 외환위기 극복하는 데 가장 큰 거였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그 달러가 몇십억 달러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몇천억 달러가 있죠. 그 돈이 당장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
외환이 부족하니까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온다 이거죠.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공장을 지어서 돌리게 되면은 당연히 고용 증대. 사실은 뭐 선진국들은 이 직접 투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용 증대가 더 훨씬 더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원한 희망하는 그런 투자를 희망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신기술 이전 효과나 국제 수적 이런 건 이제 주로 개도국이 받았을 때, 투자를 받았을 때 하는 얘기가 되겠죠. 네. 사회적인 효과, 지역사회 개발을 促진한다. 네. 소득 계층 구조, 중간 소득 계층이 늘어난다. 네. 상당히 중요한 얘기겠죠. 정치적 효과, 네, 그렇죠.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떤 경제 정책의 간섭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참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끼리 이게 장사하고 뭐 경제를 하고 있었는데 투자한 나라에서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좀 가끔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의 투자 환경이 안 좋다, 뭐 시장이 너무 경색돼 있다, 막 그런, 요즘은 뭐 그런 얘기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면 투자를 하고 나서 그 투자 나라에서 그 나라에 너무 시장 개방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제 효과도, 파급 효과도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문제 발생,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투자를 받는 그런 나라에서 뭐 선진국 쪽이야 외국 회사가 와서 하더라도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사회 개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많은 이제 뭐 공장을 돌리고 해서 뭐 저임금에서 많이 돈을 벌어간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뭐 이제 공장에 파업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민족주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건 부정적인 효과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나라로서는 어떻습니까? 국제수지 효과, 이건 뭐죠? 네, 이게 두 가지 효과라고 저는 봐요. 투자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무역 흑자 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무역 흑자 많이 나고 있죠.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는 흑자 관리라고 그래서 국내에 외국 돈이 계속 많이 있게 되면은 막 통화가 늘어나가지고 자국 통화가 늘어나서 인플레가 너무 많이 심하고 그 돈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그런 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내에 그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주식을 산다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국내에 돈이 있으면, 국내에 돈이 많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은행 이자율이 뭐 1%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은행 이자가 돈 맡겨봐야. 그런데 그걸 외국에다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돈을 벌어 온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주식을 사서 거기서 주식 차익이 얻어서 국내에 돌아온다. 그런 이제 돈이 더 긍정적인 효과들을 볼 수가 있다. 국제 수지 면이나 아니면 흑자 관리 면에서요. 고용 효과는 이게 이제 중간재 수출 증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등 해외, 그리고 중소기업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제 공장들을 해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들이 어때요? 국내에서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아니면 시장이 큰, 아니면 원자재가 많이 있는 나라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죠? 이제 고용이 초기에는 어떤 하나의 측면만 본다면,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국내에다 공장을 하지 않고 러시아, 브라질에서 공장을, 폴란드에 공장을 지어버리면 어때요? 그 나라 고용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국내 고용의 공동화 현상이다, 그런 말을. 그러니까는 어느 하나의 한편만 보면 분명히 투자하는 나라의 고용이 감소하는 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 고용이 감소되는 대신에,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해외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현대 자동차의,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자동차를 만들거나 스마트폰을 만들면 국내에서 더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또 원자재를 공급을 하거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수출 증가 효과, 그것을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인력이나 그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용이 이게 투자를 하는 나라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또 증대되는 효과, 둘 다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다. 네. 기술 및 경쟁력 효과, 네, 그렇죠. 뭐 투자 개도국이라면 선진 기술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니까 좋은 거고, 또 선진국으로서 투자를 하는 나라로서는 그 나라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 국내에서는 이미 그런 이제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거나 아니면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제 한물 간 그런 기술들을 그쪽에다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좀 마진이 작아진 그런 제품이라도 거기서 더 낮은 인건비로 이렇게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면은 시장 마켓시ェ어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해외 직접 투자를 받는 나라나 투자를 하는 나라든 다 윈윈하는 그런 경영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업의 글로벌 기업 경영, 마케팅 관리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